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말에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오늘 이제 예상 문제 첫 시간이에요. 예상 문제집은 앞에는 이론 요약 좀 돼 있고, 그때 이제 문제풀이인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볼 내용은 이제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바로 내용 보시면, 몇 쪽이냐면, 25쪽이에요. 25쪽. 권리 변동. 자, 1번부터 볼게요. 권리 변동에서 틀린 것인데 1번 건물을 이제 신축했대요. 신축.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 이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봤는데 건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고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설정적 승계 맞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당 잡는다 이런 표현은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지 이게 그 문헌에 쓰이는 말은 아닌데 그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당 잡은 경우라고 표현을 한 거야. 설정적 승계고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 또는 같은 말로 하면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을 봤었는데 권리 변동이라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요걸 이제 변동이다라고 부르죠. 그럼 권리의 발생은 이제 주체 측면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이 되는데 취득은 뭐가 있었냐면 원시 취득이랑 승계 취득이 있었죠.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이에요. 뭐가 있었냐면 좀 전에 나온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첨부, 부합이죠. 또는 취득시효, 수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노란 글씨 쓴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시효 취득이 원시 취득이라는 건 취득시효 파트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요. 그럼 이제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제 어떻게 나눴냐면 이전적 승계랑 설정적 승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라는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이제 권리가 이전되는 모습, 이전적 승계는 두 가지가 있었죠.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면 무슨 승계였냐면 특정 승계, 와장창 다 넘어가면 포괄 승계 이렇게 있었죠. 그럼 특정 승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은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거고요. 자, 포괄 승계는 좀 조심하셔야죠. 이거 와장창 다 넘어가는 거 뭐 있었어요? 상속 그리고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이 포괄 승계고, 그럼 요 포괄 승계가 가지는 의미는 뭐였냐면 포괄 승계를 받은 사람은 제3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비통착사에 가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사자와 같은 사람이지 제3자라고 볼 수 없고, 또 우리 물권법에 가면 포괄 승계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면 뭘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제 187조에 가면 상속 나오잖아요. 그건 등기를 해 안 해? 안 해요. 그렇죠? 월요일 아침부터 모의고사 보셨죠?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잘 보셨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상속, 공용징수, 그렇죠? 합병 같은 이런 것들 다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원시 취득이랑 승계 취득의 구별의 의미는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건데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이잖아요. 그럼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모두 승계되는 거예요? 전부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야. 소멸하는 거지.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원시 취득자가 이제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요걸 이제 우리가 원시 취득.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우리가 강조한 게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고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발생, 취득에 관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권리가 변경되는 건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변경된다는 건 갑에서 을로 주체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뭘 말한다고 했냐면 이전적 승계죠. 권리가 특정 승계나 포괄 승계로 넘어가면 주체가 변화되는 거고, 그 내용의 변경은 뭐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참고로 보시고, 그러니까 권리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목적물에 인도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인도 채권이 이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받아야죠. 그럼 이건 뭘로 변하냐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럼 인도 채권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는 건 권리의 내용이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작용의 변경이죠.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권리의 힘이 강화된 거다라고 했어요. 좀 전에 우리 기출된 거 뭐 있었냐면 저당권이 순위 승진했다. 2순위가 1순위로 승진했다든지, 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대항력을 취득하면 마치 뭐처럼 힘이 세지는 거야. 물권처럼. 그 힘이 강화된다.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 또는 효력의 변경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는 거,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권리가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게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건 없어지긴 했는데 나에게서 없어지는 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은 상실돼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소멸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매매를 하면 제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요거는 상대적이죠.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또는 혼동,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절대적 소멸. 예를 들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이 지상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절대적 소멸이에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니까 권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적. 이 이전적 승계가 상대적 소멸이죠. 그래서 이걸 권리의 득실 변경을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였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었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물권법에 가면 권리 변동 대신에 구체적으로 물권 변동이다라고 표현하고,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결국 둘 중에 하나, 법률행위, 의사표시로 변동되든지 아니면 법률 규정으로 변동된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 지금 간단하게, 물론 이쪽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틀린 거니까 답은 3번이고요.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자, 매각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이건 절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 그럼 매매를 한 건 나에게서 없어진 거지 소유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하고, 자, 5번. 상속이 나왔네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OX. 맞는 거. 그럼 이전적 승계는 두 개가 있었죠. 뭐하고 뭐 있었어요? 특정 승계랑 포괄 승계가 있었는데, 그럼 상속은 이전적 승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야? 포괄 승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2번. 권리 취득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1번.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그러면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취득의 모습으로 보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승계 취득이 될 거고요. 자, 2번 무주물 선점. 자, 선점은 뭐였어요? 원시 취득이고, 3번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 채권의 취득. 원시 취득이고, 4번 건물 뭐에서 나왔어요? 신축. 원시 취득이고요. 취득시효. 원시 취득. 그러면 하나만 승계 취득이죠. 답은 1번. 근데 여기서 이제 3번은 이제 가끔 오해할 수 있는데, 3번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돼 있으면 뭐겠어요? 승계 취득이지. 근데 이건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 대금 채권 취득이에요.
그럼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건 누구에게서 넘겨받는 거예요? 이 계약을 통해 처음 발생하는 거야. 처음. 그래서 요거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뭐야? 원시취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권리변동에서 틀린 건데, 자, 매매와 포괄유증은 무슨 승계냐면 이전적 승계.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랑 포괄 승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매매는 이전적 승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특정 승계고, 포괄유증은 말 그대로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자, 2번 원시취득,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런 거 봤었고, 3번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 요거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죠. 권리가 이전된 거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권리의 작용의 변경, 같은 말로 우리 무슨 변경이라고 했냐면 효력의 변경. 그러면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있었고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했고요. 자, 포괄승계, 상속 합병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번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을 것.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 우리가 성립요건은 뭐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랬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렇죠? 기억 안 나죠? 예.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봤었고, 근데 성립했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니니까 유효하려면 효력요건, 유효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요건 있었고 효력요건 구별했었잖아요. 자,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였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되어집니다. 근데 성립했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유효하려면 다시 뭘 갖춰야 돼? 효력요건. 일단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성립요건을 못 갖췄대. 그럼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립이 안 되겠지. 그럼 뭘 조심하시라 했어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그러니까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같은 말로 하면 부존재. 아예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계약이 무효다, 어떤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됐어요.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성립은 되는데 유효하려면 다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당사자가 존재하면 성립은 되지만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이때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했고, 권리 능력은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거니까 별 문제 없고, 근데 이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다, 취소다. 무효. 이건 아예 효력이 없다. 무효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흠결되어 있는 제한 능력자들이 있었죠. 제한 능력자는 세 부류가 있었고,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이건 무효예요, 취소예요? 요건 이제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요. 근데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나 취소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 있죠. 절대적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효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는 민법에 딱 두 개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비진이하고 통정.
비진이 통정 빼고 나머지 무효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무효는. 모의고사 어떻게 잘 보셨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 절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없는 무효가 딱 두 개. 비진이하고 통정.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는 제착사 있잖아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근데 착오와 사기 강박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고, 대항할 수 있는 건 무슨 취소?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이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효하려면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 네 가지 뭐예요? 확가 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이때 이제 확정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될 때 모든 게 확정돼야 돼요. 이행시까지 확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이행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해야죠.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때 가능이냐 불능이냐는 물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회 통념에 따라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해야죠. 만약에 적법성이 결여되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의 규정을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눠서 봤었고,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이랑 뭐가 있었어요? 단속 규정. 그래서 섞어놓고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가끔 출제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의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 무효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확가적사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규정한 게 우리 민법에 몇 개였냐면 3개. 뭐 있었어요? 비진이, 통정, 착오. 비진이, 통정, 착오. 얘네들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그럼 이건 뭘 규정한 거야? 사기 강박. 요게 이제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요건 일반적인 거고, 이제 가끔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특별 성립 요건은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요.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돼. 그 물건의 인도나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인계약에서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신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계약금 계약 공부할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 계약금을 지급해야죠. 그럼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 성립을 위해서 인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이고요.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은 요 일반적인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있었냐면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럼 대리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생기려면 대리행위를 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두 번째,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죄송합니다.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기한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강조한 게, 조건 기한에서 어떤 말 써 있으면 일단 무조건 틀리는 거라고 했냐면 성립 써 있으면 틀려요. 조건이나 기한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효력의 문제가 되고, 자, 그리고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그리고 우리가 허가구역 보면 많이 봤잖아요. 허가구역에서 계약이 유효하려면 이 일반적인 요건 외에 뭘 따로 받아야 돼? 허가, 이런 거고. 그럼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왔던 건 농취증이죠. 농지 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요거 조심하시고, 농지 매매에서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 매매는 일단 유효한 거예요. 농취증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진 않는다. 자, 요게 이제 성립 요건이랑 효력 요건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련해서 본 게 성립, 존재.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정이 되나요? 라고 물으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증명할 거냐 문제예요. 성립,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불성립,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 존재한다고. 왜? 이 존재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립한 법률행위는 유효인 게 원칙이에요? 무효인 게 원칙이에요? 유효인 게 원칙일 거 아니야. 그러면 무효나 취소, 효력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요건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 무효 취소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겠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증에 관한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뭘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외 주장자가. 그래서 존재하는지 여부는 추정이 안 되니까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공부할 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조건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조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되고, 무효나 취소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섞어놓고 성립 요건인지 효력 요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가끔 이제 출제하는 거고요. 다시 볼게요.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이건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고, 정지 조건부에서 조건의 성취. 얘도 뭐야? 효력이죠. 특별 효력 요건. 그리고 대리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도 특별 효력 요건이고요. 토지 거래에서 허가, 특별 효력 요건. 근데 농지 거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 5번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조건의 성취. 이건 뭐예요? 이건 효력 요건이지. 그 다음 2번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뭐예요? 당사자의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효력 요건. 얘도 효력 요건.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얘도 효력 요건. 자,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얘는 성립 요건이죠. 답은 4번이고. 자, 허가구역에서 허가, 특별 효력 요건 이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까지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고 뭐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보시면 돼요. 예, 안 보시면 돼요.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고 뭐 나오면 뭐 틀리면 되죠, 뭐. 그죠?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시점에서 막 새롭고 너무 어렵다. 그거를 막 깊이 파고들고 이럴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낮은 건 그냥 제껴도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 민법 첫 지문으로 매년은 아니지만 2, 3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봤어요.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면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었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있었냐면 채상, 취철, 동추, 해해 이런 거 있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죄, 소포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자, 1번은 뭐예요?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2번 해제, 상대방 있는 거고요. 자, 3번 조심하셔야죠. 공유 지분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조심하실 점은 공유 지분의 포기나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것처럼 취득 수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고, 자, 4번은 뭐가 나왔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자, 5번 추인 나왔네요. 추인도 역시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7번 틀린 것입니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정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무엇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내가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를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자, 2번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연히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3번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단독행위를 창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 취소는 언제 합니까? 취소는 계약이 마음에 안 들어 후에 변심했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소는 단독행위니까 법이 언제 하세요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하라고 정해놨어요? 착사,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계약의 해제, 법정 해제죠? 그럼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하라고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줘. 중도금을 안 주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OX.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취소는 언제만 한다고? 착사. 그런 사유가 없으면 취소가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단독행위를 따로 정해놓은 게 바로 뭐예요? 해제. 그럼 해제라는 단독행위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야?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추인 봤잖아요. 대표적으로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서 본인이 원하면 뭐 하도록 법률로 정해놨어요? 추인할 수 있게. 이런 단독행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할 때 하는 거예요. 계약은 법률이 정할 때만 해요.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입니다. 근데 단독행위는 자유가 원칙이 아니라 단독행위는 뭘로 정한다? 법으로. 소위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뭘 붙이면 안 돼요? 조건기한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외적인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건 조건을 붙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채무면제. 채무면제나 유증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거니까 조건을 붙여도 된다. 야, 너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채무 면제해 줄게. 그럼 채무 면제라는 단독행위에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이 피해를 봐요. 그래도 이익이야.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실제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취소와 같은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뭐라고 불러요? 형성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은 다 휴강했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요, 말을 하지 말래요. 형성권. 자, 형성권은 단독행위를 우리가 권리의 종류로 할 때 형성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형성권이라는 건 효과가 당연히 생겨요? 의사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우리가 조건기한 공부할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면 원칙은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해요? 형성권적 특약이에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지조건부 특약이랑 형성권적 특약. 이건 시험에 정말 쉬지도 않고 나옵니다. 그죠? 뭐로 본다 그랬어요? 형성권적 특약. 그럼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건
당연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형성권이라는 건 저절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 안 하면 유효.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중도금을 안 줘. 그럼 저절로 계약이 소멸돼요? 해제해야 소멸돼? 해제해야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정기행위의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해야 돼? 당연 소멸이야. 해야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지 정기행위도 해제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가 없으면 이건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자, 8번.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채무면제는 처분행위다. 그러니까 채무면제는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남기지 않는 거야. 야, 너 돈 안 갚아도 돼. 면제. 이러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었죠. 물권행위는 뭘 처분하는 거예요? 물권을. 준물권행위는 채권 같은 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종류는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눴고요. 채권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의무부담행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채권행위는 뭐가 써 있으면 채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매매, 교환, 증여, 분양계약, 계약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했으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남지 않아? 남죠. 매매 계약했으면 돈도 줘야 되고 소유권도 넘겨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채권행위고요. 그러면 처분행위라는 건 말 그대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랑 준물권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물권행위라는 것은 처분인데 뭘 처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권. 그럼 물권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 다 물권이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행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뭘 처분했다? 물권. 근데 준물권행위라는 건 처분이긴 한데 물권 이외의 권리를 처분하는 거야. 채권양도, 채무면제 이런 거. 좀 전에 이게 질문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채무를 면제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인데 얘가 지금 처분한 건 물권이에요? 채권을 처분한 거예요? 채권. 그러니까 물권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니 물권행위에 뭐한다? 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수험상으로 조심하실 점은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하면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했다는 건 무권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대, 계약. 채권행위는 계약이니까.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죠. 나중에 사서 넘겨주면 되니까.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또 출제가 됐어요? 타인 권리를 매매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것은 채권행위고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채권행위를 넘어서 무권리자가 처분을 했대. 무권리자가 등기까지 넘겼대요.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반드시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 부동산도 아닌데 남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 중요한 게 나오죠.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무효인데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을 합니다. 그럼 권리자가 추인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추인 시부터 본인에게, 권리자에게 귀속되어 소급해요. 소급한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자가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요즘에 몇 년째 연속으로 계속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귀속된다는 게 여러 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요게 이제 뭐에 따른 부발이냐면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권행위는 아니고 뭐다? 준물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무부담행위를 채권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기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관하여도 의무부담행위인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남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 채권행위 할 수 있고요. 4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의무부담행위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 물권행위죠. 5번,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분은 아무나 못한다고 해서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자, 9번.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었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이런 거 있었죠? 법률행위랑 준법률행위를 구별하면 일단 생긴 건 비슷하잖아요. 그럼 둘 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똑같아. 근데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의사표시. 좀 전에 봤잖아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긴 하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앞에 뭐 하나 써준 거예요? 준법률행위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었고요. 의사의 통지는 끝에 뭐가 나온다? 각종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뭐 의최거, 관통승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는 뭐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전쟁터에 나가 관통상을 입었다, 이런 거 외웠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률행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통설은 이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럼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럼 얘들도 도달주의가 적용될 거고요. 그리고 법률행위 대리. 대리라는 건 원칙적으로 뭘 대리하는 거냐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건데, 얘도 법률행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대리가 적용되고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개념 구별하실 건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의사표시. 근데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출제할 수 있죠. 출제된 적도 있고,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최고 봤었어요. 무권 대리인이 최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최고했는데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그럼 이때 거절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안 해. 그럼 거절의 효과가 생기잖아. 그럼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죠, 그죠? 예.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그죠? 틀리는 거. 지금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고? 법률. 우리 민법 131조에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효과를 무엇으로 정해놓은 거야? 법률 규정.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내가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거고,
준법률행위는 내가 의사표시하지 않아도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죠.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은? 26회 기출. 자, 1번 뭐 나왔어요? 동의 나왔네. 동의는 뭐야? 법률행위 종류로 따지면 단독행위죠. 아까 잘하셨어. 아까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까 뭐 있었어요? 최상, 취철, 그게 뭐야? 동의, 그죠? 취철 동치만 외우지 마시고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3번 뭐야? 최고는 뭐야?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추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출제가 돼요. 또 뭐라고 물을 수도 있냐면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라고 하면 OX. 최고는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관념의 통지는 끝에 뭐가 들어가야 돼? 통지. 예를 들어서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다라고 하면 틀리죠. 통지란 말이 써 있으면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뭐다? 관념의 통지예요. 그러니까 요 준법률행위 찾으라는 거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거 기억 뭐 나왔어요? 최고. 자, 무권대리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딕은 뭐 나왔어요? 통지. 그러면 준법률행위. 관념의 통지죠.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1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되고요. 자, 2번. 법률행위 목적이 처음부터 불가능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요. 자, 3번. 법률행위의 실현 가능성은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사회 통념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물리적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일반인들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 불능으로 본다라고 했고, 법률행위가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그럼 이건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죠. 이건 무효가 아니고요. 5번.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본재산 처분이에요. 기본재산 처분 나오면 관할관청 허가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뭐가 되냐면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무효에 해당하는 것. 1번. 미등기 전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고. 자,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계약. 유효죠.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단속 규정. 3번.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유효. 이것도 역시 단속 규정이고요.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 효력 규정의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직접 그걸 거래하면 안 되죠. 하면 어쩔 건데? 무효다, 유효다? 유효. 이게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고. 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 중요한 말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애가 뭐 했대요? 중개업을 했대. 업이라는 것은 반복적 계속적인 걸 말하죠.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비교되는 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를 하고 보수받기로 했다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의 규정, 적법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선서. 확정은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되고, 두 번째는 가능해야 되는데 불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불능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계약 체결 시에 이미 불능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원시적 불능. 그럼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적. 그럼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면 뭘 살펴보셔야 돼? 채무자의 잘못이, 책임이 있느냐 문제죠. 잘못이 있으면 뭘로 간다?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가는 거지. 그게 이제 확정, 가능과 관련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야? 적법, 법률의 규정,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 아무래도 휴식이 좀 필요해 보이십니다.